야, 진짜 같은데? 야, 이거 멀리서 보면 진짜. 아니, 너무 정교한데요? 속을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의 관계는 완전히 금이 가게 됩니다. 뭐죠? 바로 필리핀 대통령이 메가더에게 육군 1인자인 필리핀 육군 원수 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육군 원수는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1인자이기 때문에 메가더가 필리핀의 원수가 되려면 미군의 현역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만약 여러분이라면 미국의 2스타와 필리핀의 5스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필리핀의 5스타? 근데 저는 미국 투스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메가더의 선택은 5스타였습니다. 진짜? 필리핀 육군 원수 자리를 받아들이고 미국 육군에서 퇴역합니다. 자, 메가더의 선택에 아이젠하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젠하워는 미국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너는 돌아가고 반역자야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러겠네. 트레이터. 메가더가 필리핀 육군 원수가 되는 상황을 엄청 황당하다고 아이젠하워는 생각합니다.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아직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원수가 된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에게 원수 칭호를 거부하세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이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지? 메가더에게 필리핀 원수 자리를 제안한 것은 필리핀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메가더의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메가더의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젠하워는 이 사실을 알고 메가더가 자리와 명예에 연연한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본국으로 보내주세요. 더 이상 장군님 모실 생각 없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지금 마음이 떠났잖아요. 끝까지 안 놔줬나요, 메가더 장군이? 아이젠하워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한 인물은 메가더가 아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공포 정치로 전 세계를 떨게 한 독재자. 히틀러? 네, 맞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이젠하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 정당을 이끌고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점령해서 독일 제국을 건설하려는 히틀러의 그걸 보고 히틀러는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에게 자신은 본국에 가서 미 육군으로서 전쟁 참전 준비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던 거예요. 결국 메가더는 이에 동의했고 미국에서도 아이젠하워를 불러들입니다.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의 긴 인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이젠하워의 미국행이 결정되고 1939년 9월 그의 예상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워싱턴에서 야전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그 공을 인정받아 1941년 10월 드디어 스타 별을 달게 됩니다. 군인들의 꿈인 원스타 즉 준장에 진급하게 된 거죠. 멋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해서 만년 소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아이젠하워는 드디어 군인 인생 처음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스타에서 4스타까지 빠르게 진급하며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꽃을 피네요. 이후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최대의 분수령이자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던 엄청난 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북아프리카와 지중해에서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본토에서만 그 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연합군에게 그들을 굴복시킬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를 필두로 연합군은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에서 어떤 전략으로 히틀러를 상대한 것일까요? 아이젠하워가 총괄하고 영국의 비밀 정보부가 계획한 이 작전은 일명 기만작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전이었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연합군은 이제 노르망디, 프랑스 북쪽의 노르망디에 이제 상륙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노르망디 상륙을 이제 독일군에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을 노출을 막기 위해 히틀러와 독일군에게는 칼레에 상륙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합니다. 작전명 그대로 독일군을 기만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연합군은 먼저 영국 동남쪽 연해에서 칼레를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독일 스파이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소문을 냅니다. 시작하기 위해. 그래서 일부러 본격적으로 흘렸구나. 작전을 시행하죠. 바로 건너편에는 도보의 가짜 본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웃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카 찍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나무로 만든 가짜 수송기, 상륙정. 가짜라고요, 저게? 그치, 멀리서 보면 진짜 진짜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일 것 같아요. 심지어 크리스 씨가 얘기한 대로 고무풍선으로 만든 가짜 탱크를 야, 진짜 같은데? 아, 잘 만들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우리 연합군이 잘해내. 이야, 이거 멀리서 보면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너무 정교한데요? 아, 속을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와, 대박이다. 이를 염탐한 독일군은 칼레에 연합군의 부대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완전한 본부를 형상화한 기만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연합군 주변 지역에 엄청난 무선 소음을 막 만듭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에 상륙한다고 독일에 가짜 교신을 보낸 거예요. 아니, 그게 뭔 얘기야? 잠깐만. 왜 칼레라고 안 하고 노르망디라고? 그건 진짜 정보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독일군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칼레 건너편에 도보항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르망디라니? 에이, 안 속아. 이중으로. 안 속아. 이거 틀림없이 칼레 쪽으로 온다. 거짓 정보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교신으로 독일군은 틀림없이 칼레 쪽으로 온다고 믿고 노르망디 소문은 연합군의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똑똑하다. 이 황당하고도 재밌는 발상은 놀랍게도 독일군을 완전히 속였고 결국 히틀러는 노르망디보다는 칼레 방면에 독일군 최정예 부대를 집결시킵니다.
독일 히틀러가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아이젠하워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아이젠하워와 연합군은 이제 노르망디에 상륙할 D-Day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젠하워가 또 다른 기지를 발휘하는데 상륙 일자를 24시간 앞둔 그 절박한 시점에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돌연 6월 5일로 결정된 D-Day를 6월 6일로 하루 늦추자고 제안합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젠하워는 하루 늦춰 작전을 전개하자고 다른 지휘관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늦춘다는 것도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휘관들은 작전을 강행하자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때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들을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국 D-Day를 하루 늦췄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이젠하워 휘하의 연합군은 사상 최대의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합니다. Soldiers, sailors, and airmen of the Allied Expeditionary Force, I have full confidence in your courage, devotion to duty, and skill in battle. We will accept nothing less than full victory. 날씨는 어땠을까요? 거짓말처럼 와. 해가 나면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연합군은 무사히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점차 본토로 침투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르망디 작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노르망디 작전 상륙 당일인 6월 6일,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상륙해서 통제했던 지역입니다. 자, 10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볼까요? 와. 아예 서유럽, 연합군이-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전체가 연합군에게 넘어옵니다. 8월 25일에는 파리가 수복됩니다.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독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2차 세계대전이 전세가 완전 바뀐 거네요. 완전 연합군적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약 2달 동안 독일군도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마는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정예 부대 상당수가 연합군에 의해서 격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젠하워는 전쟁 영웅이자 가장 주목받은 인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의 그의 리더십을 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합군에는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스파르타 장군으로 유명한 총사령관 몽고메리, 또 피해 굶주린 전장의 사자 조지 패튼 장군, 이런 장군들을 조율하고 최선의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 바로 아이젠하워 최고사령관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최고사령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급품이잖아요. 네. 보충병이잖아요.
그래서 몽고메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너무 보급품이나 이게 보충병이 미국 쪽으로 가지 않느냐. 저 조지 패튼 장군은 야, 우리가 이게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몽고메리 눈치를 보고 영국 쪽에 많이 주지 않느냐. 서로 보충병, 보급품으로 경쟁을 합니다. 아이젠하워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래, 네 말이, 당신 말이 맞네. 더 줄게. 또 이쪽에서는 그래 맞네. 더 드릴게.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서 보급품을 공평하게 조율했는데 총사령관으로서의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난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그는 외견상 뛰어나 보이는 미군 장군과 영국군 장군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큰 장점을 지녔다. 첫째, 그는 항상 잘 듣고 핵심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둘째, 그는 절대적으로 공평했다. 만약 편견을 갖고 있더라도 최종 결정이 절대로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이 메마른 우둔한 영국군 장교들과 비교하면 그는 보석처럼 빛나는 포용력과 지혜를 지녔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당시 처칠 영국 수상의 보좌관이 아이젠하워를 보고 감동해서 한 내용입니다. 역시 댄베다. 본인 장군들보다 더 위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아이젠하워는 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서 1944년 12월 5스타로 진급합니다. 이야. 당시 그의 나이 54세. 파이브 스타 다음엔 없나? 끝판이. 원래 4 끝판인데 맞아. 5로 특별히 5 드린 거예요. 와, 그 아이젠하워는 늦은 나이에 진짜 초고속 승진하게 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엄청난 명예다. 이렇게 아이젠하워는 그만의 리더십으로 미국 최고의 장군이자 세계의 전쟁 영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아이젠하워가 서부전선에서 큰 공을 세웠잖아요.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됐나요? 필리핀에서. 하이프만 뻑뻑 피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메가더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섭니다. 이때 일본의 주 타겟이 된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진짜? 와, 최대 위기가. 일본은 이제 해상으로 자원을 수송하는 길목에 위치한 필리핀을 장악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과의 전쟁이 불사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와 태평양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필리핀의 상황을 깨고 있는 누굴까요? 메가더뿐이었습니다. 1941년 6월 미국 정부는 메가더 휘하에 극동미 육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퇴임할 때 직급이 뭐였죠? 투스타. 투스타로 메가더를 복귀시킵니다. 곧바로 3스타로 진급시켜 극동군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일본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네? 메가더는 일본을 침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예상 상륙 지점인 루손섬, 필리핀 제일 큰 섬이잖아요. 여기에 전략 폭격기, 전투기 등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 소속 항공대 195대가 날아와 거의 대부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공격 한 번 못 해보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한 곳에 이게 모았던 메가더의 잘못된 전략, 그리고 미국의 너무 늦은 지원,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메가더는 일본군에게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메가더에게 빨리 호주로 탈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메가더는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어땠을까요? 따랐습니다. 곧장 탈출합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 메가더가 전임 그 참모 총장이었잖아요. 전임 참모 총장이 일본군의 포로가 된다는 건 메가더 수치스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 포로가 될 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좀 빼자. 그래서 호주로 보냈어요. 자, 전쟁의 패배에 호주로 탈출한 메가더는 의기소침이 있었을까요? 다음 기회를 절대.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는 호주에서 필리핀 수복을 약속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 years ago, when I landed on your soil, I said to the people of the Philippines whence I came, I shall return. Tonight, I repeat those words. I shall return. 이거 정말 유명한 연설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정말 몇 번 대학 다닐 때도 듣고 그랬는데 I shall return 그때 얘기하는 나는 필리핀에 돌아갈 것이다. 자, 이 연설을 들으면서 어떤 메가더의 의지가 엿보이죠? 필리핀을 수복하고 일본을 무찌르겠다.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자, 그러던 1944년 7월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회의를 소집합니다. 의제는 일본 본토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진 기지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대부분의 주의가들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대만.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대만에서 일본 본토를 공격해야 된다. 메가더는 No. 필리핀을 먼저 수복해야 된다. 필리핀에 가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메가더는 평소 만약 필리핀을 수복하지 않고 대만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전쟁만 끝나게 한다면은 극동에서 앞으로 미국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메가더는 원하는 대로 필리핀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 딱히 안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저렇게 비전을 제시하면은 한번 기회를 줬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혜성 씨가 얘기한 대로 비전과 원칙을 집요하게 제시한 사람은 유일하게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필리핀과 극동을 깨고 있는 메가더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자, 메가더의 최종 목적은 필리핀인데 그 중에서도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 루손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마닐라가 있죠. 그는 먼저 루손 섬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 있는 레이테 보이시죠? 네. 이 레이테 섬에 상륙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 메가더가 이 작전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섬을 메뚜기처럼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이걸 아일랜드 허핑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하핑. 호주에서 이 필리핀을 오는 길에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일본군의 주력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 섬은 휙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준비가 안 된 섬에 먼저 공격을 해요. 기발한데요? 그런 식으로 일본군을 패배시킵니다. 여기 모로타이 섬과 팔라우 섬에 미국 해군과 장악합니다. 그리고 미 공군을 중심으로 대만 남쪽과 오키나와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그래서 1944년 10월 20일 메가더는 레이터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많이 봤어요. 바닥에 들어가서. 제일 왼쪽에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물을 적시며 바닷속을 걸어서 상륙하는 이 모습입니다. 필리핀을 떠난 지 2년 7개월 만에 드디어 감격적인 필리핀 귀환을 성공시킵니다.
사실 일본과의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메가더는 상륙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바닷물 속을 걸어가는 영웅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게 메가더가 연출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메가더는 상륙하기 직전 모든 영상팀들, 사진 기자들 다 가서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다 준비된 이후 오케이, 짜잔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쇼맨. 그래도 알려야죠,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네. 우리 그 사기 필요하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또. 이때 메가더는 서민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혹시 메가더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가 있죠, 이미지가. 파이프. 네, 파이프. 그게 서민적인 그래, 이미지라고. 비싼 거 아니에요? 파이프 되게 비싼데요. 메가더의 대표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파이프를 문 모습인데 야, 저건 망치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저거 물고 있기는 좀 턱 아프지 않을까요? 메가더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데 너무 파이프를 무겁겠다. 뭐로 만든 것 같아요? 나무 아니에요? 나무? 옥수수네. 네. 옥수수네. 네. 아, 담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담뱃대는 맞는데 옥수수대로 만든 담뱃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콘 파이프. 옥수수대로 만든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가져왔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진짜요? 이게 옥수수 파이프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이제 옥수수 다 먹고 나서 남는 그 대를 말려가지고 견고하게 해서 만든 메가더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 옥수수 파이프입니다. 신기하죠? 와. 한번 줘볼게요. 한번 가지고 포즈를 한번 취해보세요. 이거 옥수수 냄새가 나네요. 진짜 옥수수. 그냥 이렇게 피는 거 아니에요? 약간 물고 있어야지. 약간 손을 쓰면 안 돼요. 가쪽으로. 네, 네, 손 뒤로 이렇게 하고. 네, 네. 손 뒤로 이렇게 하고. 아, 느낌 있네. 역시. 와. 잘 어울린다. 진짜. 강력해!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신기하다. 옥수수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피기 힘들었대요. 그거 옥수수. 또 따로 실제로 피기 위한 파이프도 있었고 네. 그거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대요. 보여주기. 진짜 낀 이미지 건 메이킹 하기 아니고요? 위해서 그거 항상 이렇게 몰고 다녔고 이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시네. 천재. 어쨌든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이렇게 딱 멋진 포즈를 해가지고 필리핀에 돌아왔잖아요. 예. 그때 필리핀 국민들의 국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메가더를 환호했습니다. 필리핀에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메가더를 엄청 환호했습니다. 와. 필리핀에서는 아까 나왔잖아요.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상륙하는 그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기도 했고 여기네. 어머. 그리고 필리핀 교과서에도 나오고. 와, 이 정도로 기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이 메가더 장군에 대한 평가가 뭐 갈릴 수는 있겠지만 필리핀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없었으면 이 민간인 희생자가 더 늘어났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인입니다, 위인. 네. 그리고 1944년 12월 64세의 나이에 미국 군대 최고의 계급 5스타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태평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데 이때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일본 항복문서 조인식에 참가합니다. The terms and conditions upon which surrender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is here to be given and accepted are contained in the instrument of surrender now before you.
그러면 그 길었던 2차 세계대전 종지부 서명을 메가더 장군이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가더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는 왜 일본으로 갔을까요? 1945년 8월 29일 메가더는 미국 정부로부터 일본 천황인 히로히토를 포함해 일본 정부 기관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명받습니다. 이로써 메가더는 도쿄의 제너럴 헤드코어스 GHQ 본부, 즉 연합군 총사령부를 두고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일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황과 함께 찍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까요? 저희 이 사진 봤어요. 봤어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네. 천황은 되게 경직돼 있고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딱 폼 잡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약간 그 두 사람의 상하 관계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 당시에 천황 거의 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천황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몰랐죠. 근데 메가더가 공개를 한 거예요. 천황의 신성성을 깎아내려서 앞으로 일본이 다시는 천황을 내세워서 전쟁 놀이를 해서는 안 돼. 그는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메가더 장군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타쿠야 씨는? 일본 군이 640만 명 정도를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러니까 전역을 시켜줬고. 그렇죠. 네. 전역을 시켜줬고,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무기 같은 것도 전부 다 가져가고, 일본인들도 이런 조치에 더 이상 존재를 안 한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를 했었던 게 있어요. 오히려 시민들은 이렇게 메가더와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각각 태평양에서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며 세계사의 전면의 이름을 알렸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은 우리나라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대체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서울은 순식간에 함락됩니다. 유엔은 한국군의 상황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다음에 미국 정부에게 총사령관을 선임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이때 유엔군 사령관에 오른 인물이 바로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네. 그래서 1950년 6월 29일 일본에 있던 메가더는 한국에 오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강 방어선을 시찰합니다. 자, 메가더가 오고 난 후 전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빠르게 남하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빼앗겨버립니다. 근데 메가더는 북한군이 계속 남하하면은 언젠가는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해서 북한을 잘라야 되겠다 하고 내다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하지만 메가더의 계획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지휘관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한 이유는 조수간만 차 때문에. 그리고 수로 문제, 광대한 갯벌 이런 해안 조건들 때문에 상륙에 적합한 지역은 절대 인천이 될 수 없다. 그럼 다른 후보지들이 있었나요? 그들은 차라리 군산이 낫겠다고 그럽니다. 군산.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킬 확률은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언했습니다. 1000분의. 이때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뇌부들을 설득합니다. 당시 메가더가 한 말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인천이 5,000분의 1의 도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확률을 감당하는 데 이미 익숙하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고 나는 적을 분쇄할 것이다. 와.
확신이. 어떻게 확신이 저렇게 있죠? 5천분의 1이라는 확률을. 멋있다. 근데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고집한 이유는 첫째, 적군이 까다로운 인천의 지형 때문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상륙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방심할 것이다. 둘째, 서울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인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에 대한 미군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대립으로 메가드는 상륙작전을 이제 미루고 있는 사이 부산 코앞까지 완전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륙작전을 미루면은 남한은 완전히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잖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9월 15일 새벽 드디어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됩니다. 와, 예상이 마저 떨어졌네. 아, 24시간 만에. 여기서는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잘했어요. 아까 그 아이젠하워가 메가더 장군 때 많이 힘들었다고 했지만 또 천재 전략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5천분의 1의 확률을 현실화한다는 거는 진짜 천재여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감각이. 아이젠하워에게는 노르망디가 있었다면 메가드에게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기쁨도 잠시 메가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뭐지? As from Washington, reporters hear that General Douglas MacArthur has been replaced in all his commands by General Ridgway. 트루먼 때문에. I believe that we must try to limit the war to Korea for these vital reasons: to make sure that the precious lives of our fighting men are not wasted, to see that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nd the free world is not needlessly jeopardized, and to prevent a third world war. A number of events have made it evident that General MacArthur did not agree with that policy. I have therefore considered it essential to relieve General MacArthur so that there would be no doubt or confusion as to the real purpose and aim of our policy. 어마어마한 발표죠.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메가드가 중국 본토를 침투해야 한다고 확전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메가드는 3차 대전을 각오하더라도 전면전을 벌여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말살해야 한다고 굳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은 빨리 종결시켜야 정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메가더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죠. 결국 메가더는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당시 그의 퇴임 연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It's his first official visit to Washington since he was chief of staff in 1935. In a dramatic and forceful speech, 이게 오랜만에 미국에 간 것 그렇습니다. which led to his dismissal. But I still remember the refrain of one of the most popular barrack ballads of that day. That old soldiers never die. 유명한 말이죠. They just fade away, like the old soldier of that ballad. I now close my military career and just fade away. An old soldier tried to do his duty as God gave him the light to see that duty.
연설이 끝나자마자 상하원 합동 연설이었는데 의원들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아, 멋있다 근데. 맞아.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53년에 걸친 군인으로서의 생애를 해임이라는 불명예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루먼 대통령의 계획대로 전쟁을 끝냈나요? 이때 전쟁을 마무리한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이젠하워? 예, 아이젠하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34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단연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겠어요? 한국전쟁이었죠. 이때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약을 건 인물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Methods for solving that particular problem with speed and honor, I shall go to Korea. 그의 공약에 많은 사람이 주목했을 때 메가더 역시 아이젠하워를 주시했습니다. 사실 과거 메가더는 아이젠하워와 함께 공화당 예비선거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이젠하워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메가더는 사라지게 됩니다. 인기도가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은 1952년 11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는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휴전 의지를 전달합니다. Much can be done, in my opinion, to improve our position. Much will be done.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이 체결되죠. 당시 세계 정세로 봐 휴전은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혹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아이젠하워의 선택은 자국의, 즉 미국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우리 한반도의 정치적 해결 문제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전쟁 영웅은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독단적이었지만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와 신념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리더십으로 소통과 화합을 중요하게 여긴 리더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의 리더십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진짜 장단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들에 대해 깊이 알아본 이유였습니다.